오늘은 임신성 당뇨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임신 중인 미나 씨가 친구 수진 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날 미나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수진아, 나 좀 이상해. 난 살이 찐 편도 아닌데 이상하게 밥만 먹고 나면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너무 피곤한 거야. 이게 그냥 임신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혹시 혈당 문제일 수도 있을까? 이거 정말 많은 임산부들이 공감할 만한 고민이죠. 이 얘기를 들은 친구 수진이가 이렇게 말해요. 미나야, 그냥 임신 피로감이라고 하기엔 좀 신경 쓰이는데 어쩌면 네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 맞아요. 수진 씨 말처럼 식사 후에 찾아오는 극심한 피로감. 이게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바로 임신성 당뇨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임신성 당뇨가 정확히 뭘까요? 말 그대로 임신 기간 중에 처음 발견되는 당뇨병이에요. 임신을 하면 태반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녀석들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일을 방해해요. 그럼 우리 몸은 인슐린이 더 필요하네? 하면서 인슐린을 더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으면 혈액 속에 당이 그대로 남아돌면서 혈당이 오르는 거죠. 여기서 미나 씨의 첫 질문, 난 살도 안 쪘는데 하는 이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보통 당뇨라고 하면 체중이랑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비만인 것과 임신성 당뇨인 것은 각각 별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랐다고 해서 체중이 정상이니까 괜찮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뜻입니다. 미나 씨가 다시 물어요. 그럼 의사들은 이게 진짜 임신성 당뇨인지 어떻게 확신하는 거야? 정말 궁금한 부분이죠. 임신성 당뇨의 진단과 관리는 그냥 좀 피곤하네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숫자, 즉 혈당 수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로 말하는 거죠. 모든 관리는 바로 이 숫자들에서 시작됩니다. 미국 산부인과학회와 당뇨병 학회에서 권고하는 목표치인데요. 보세요. 아침 먹기 전 공복일 때는 95 미만, 밥 먹고 1시간 뒤에는 140 미만, 2시간 뒤에는 120 미만. 아주 촘촘하죠? 특히 식후 혈당이 확 치솟지 않도록 이 140과 120이라는 기준선을 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치료의 핵심은 내가 뭘 먹든 어떤 활동을 하든 혈당을 꾸준히 이 숫자 범위 안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이 수치들이 앞으로의 건강한 임신 기간을 위한 일종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셈이죠. 이쯤 되니까 미나 씨 얼굴에 걱정이 더 깊어지죠. 만약에 이 목표 수치를 못 맞추면 나나 우리 애기한테 정말 큰일이 생기는 거야.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데이터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와,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가장 대표적인 위험 중 하나가 바로 거대아, 출산인데요. 엄마가 정상 체중이라도 임신성 당뇨가 없으면 거대아를 낳을 확률이 7.7%인데 임신성 당뇨가 있으면 그 위험이 13.6%로 거의 2배 가까이 껑충 뛰어오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혈당 관리가 안 되면 엄마한테는 임신 중독증이나 고혈압 위험이 커지고요. 아기는 태어날 때 어깨가 걸려서 다치거나 태어나자마자 저혈당 쇼크에 빠질 수도 있어요. 결국 혈당을 관리한다는 건 이런 무서운 합병증들을 미리 막기 위한 노력인 거죠. 위험성을 딱 알고 나니까 미나 씨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와, 진짜 관리 잘해야겠네. 그럼 나 이제 뭐부터 해야 해?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마트한 혈당관리법을 알아볼 텐데요. 그 첫걸음은 단연 식단입니다. 임신성 당뇨 식단의 목표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돼요. 이게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고요. 산모와 아기한테 필요한 영양은 충분히 주면서 또 탄수화물을 너무 줄여서 생기는 케톤증 같은 부작용은 막아야 하는 아주 섬세한 균형 잡기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럼 그 균형은 어떻게 잡을까요? 보통 총 칼로리에서 탄수화물은 40%, 단백질 20%, 지방 40% 정도로 구성하는 걸 권장해요. 특히 아까 미나 씨가 말했던 밥만 먹으면 피곤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주범인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게 바로 이 탄수화물의 양과 종류를 조절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식사 횟수도 아주 중요해요.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하루 3끼 식사와 2-3번의 간식으로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밤 동안 공복이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 전에 고단백 간식을 챙겨 먹는 게 진짜 꿀팁이에요. 물론 먹는 게 전부는 아니죠. 생활 습관의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운동입니다. 걷기 같은 중강도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요.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효과적으로 쓰게 돼서 혈당 조절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식단이랑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혈당 조절이 어렵다? 그럼 다음 단계는 약물 치료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인슐린 주사는 태반을 통과하지 않아서 아기에게 안전한 1차 선택지로 꼽히고요. 반면에 먹는 약인 메트포르민 같은 건 태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아기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제 미나 씨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 그럼 이제 다 괜찮아지는 거지?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출산하고 태반이 나오면서 혈당은 거짓말처럼 정상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임신성 당뇨를 겪었다는 건 내 몸이 미래에 닥칠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거친 것과 같아요. 내 몸의 약한 고리가 어딘지 미리 발견한 셈이죠. 그리고 그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는 이 숫자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10배. 임신성 당뇨를 겪었던 여성은 그렇지 않았던 여성에 비해서 나중에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무려 10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 후에 이제 끝났다 하고 선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출산하고 4주에서 12주 사이에 꼭 다시 검사를 받아서 지금 내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요. 그 후에도 1년에서 3년 주기로 꾸준히 혈당 상태를 체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임신 기간에 정말 열심히 실천했던 바로 그 건강한 식단과 운동 습관 있죠. 그걸 꾸준히 이어가기만 해도 미래에 당뇨병이 생길 위험을 30%에서 많게는 50% 이상이나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임신성 당뇨라는 경험은 단순히 임신 중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내 몸이 보낸 무서운 경고등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내 평생의 건강 습관에 만들고 미래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겠죠.